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경매대출 확실한 방법 한도 알아보기 주제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경매를 진행을 해보셨거나 혹은 경매를 시작하고 싶은데 그 대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오늘 또 그 주사위만의 또 꿀팁들 뒤에 다 모아놨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까지 제가 안내를 드려서 이 영상 하나로 정말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경매 사건 하나를 갖고 와봤어요. 경매 사건 하나를 갖고 와봤는데, 우선은 수원시에 있었던 호매실동에 있던 아파트고, 한 명이 입찰을 하셨고 단독으로 받아가셨어요. 4억 2,600. 근데 결국 11월 25일까지 잔금이었는데 미납을 하셨습니다. 미납. 네. 그냥 제가 미납된 사례를 갖고 와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보증금 한 4,060만 원이죠. 최저 입찰 가격의 10%니까요. 4,020만 원, 60만 원을 날리게 되는 선택을 하셨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미납을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보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권리 분석을 실수하셨을 경우. 네. 가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임차 문제죠. 임차인 문제. 그래서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을 경우에 이제 그거를 모르시고 입찰하셨다가 뒤늦게 이제 그 점유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이제 내가 권리 분석에서 실수가 있었을 경우에 미납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 보증금 10%를 4천만 원을 날리는 게, 조금 전에 호매실건 보시면 4천만 원을 날리시는 게 더 이득인 경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권리 분석 실수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시세 분석을 실수했을 경우,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내가 너무 높게 받았을 경우가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 그 시세가 조금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 시세 분석에 대한 부분도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시세 분석에 대한 실수로 미납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금 조달 실패. 네.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미납을 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락자금 대출, 경매 대출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절대 자금 조달 실패로 미납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경락자금 대출, 경매 대출을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보냐면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은행에 직접.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중의 은행들이죠. 그래서 방법은 일일이 방문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매번 여기마다 다 가시는 거죠. 하지만 제 경험상 저도 초보 시절에 이렇게 했었는데 가도 대부분 안 해줍니다. 네, 그냥 가면은 앉아서 대출 문의하러 왔어요 하면은 어떤 건인가요 하면은 경매입니다 하면은 저희 지점은 안 해요가 대부분의 대답이었어요. 네. 그래서 특히나 주거래은행에 이제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거의 없으시죠. 그래서 주거래은행을 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제 경험상으로는 해주는 은행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해주는 지점이.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1금융권에서는 거의 안 해주더라. 그리고 제가 주변에 있는 데를 가면은, 그러니까 물건지와 상관없이 제가 살고 있는 주변의 은행 지점을 가보면은 대부분 또 안 해주더라. 그리고 간혹가다 저도 그 지역에
그 제가 물건을 받은 지역의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에 전화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유선상으로 저는 좀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 결론은 자기네 지점에 직접 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아무래도 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대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지역에 이제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이 금융권에는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일일이 노가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저는 이제 모든 비교와 모든 분석과 제가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머리 안 쓰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끝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을까를 노력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가 노가다를 저는 직접 합니다. 직접 하는데 그렇게 좋은 성과는 거두지 못하더라. 그래서 비추천드리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대출 상담사 분들한테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법원에 가시면 대출 상담사 분들이 알아서 명함들에게 쫙 나눠주세요. 나눠주시고, 또 낙찰을 받으시면 또 그 중에 또 영업 잘 뛰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낙찰을 받으면 그 발표되는 순간 그 뒤에서 계산을 하셔가지고 뭐 대략적인 한도를 적어서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 좀 그분한테 좀 놀랐는데 네, 어찌됐든 법원에서 이 명함들을 수집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하셔도 이분들 연락처들을 수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는 주로 사용하는 편이고, 이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이분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은행의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국에 있고 뭐 다양한 그 방법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주십니다. 네,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대출 상담사 분들을 주로 이용하고, 그리고 뭐 이분들이 이제 각각 소속돼 있는 게 되게 다양해요. 뭐 다양해서 뭐 법무사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 어찌됐든 제가 이분들을 이용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물론 뭐 법무사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녹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뭐 이분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뭐 이분들한테 따로 돈을 지급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한 가지 단점은 이분들도 이제 영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업을. 그래서 살짝 소소하게 직접 방문하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면 이분들이 얘기했던 조건과 조금은 틀릴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틀릴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게 막상 또 그 서류까지 준비해서 그 은행을 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건이 조금 틀리다고 해서 발걸음을 돌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물론 저도 이제 이런 대출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거기서도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주사위는 그 정도 깡은 안 돼서 네, 어찌됐든 직접 방문하면 조금이나마 조건이 틀린 경우도 있다라는 거 미리 알고 가시면, 저는 맨 처음에 갔을 때 조건 틀린 거 보고 정말 멘탈 붕괴 왔었거든요. 네, 정말 화도 나고 막 이랬는데, 네, 그런 부분들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왼쪽 양식은 제가 이제 이분들한테 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하지는 않고요. 맨 처음엔 전화도 했었는데 전화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더라고요. 이분들도 이제 내용을 다 정리를 하려면 문자로 받아보시는 게 더 편하셔서 뭐 전화하면 문자로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분들의 연락처를 다 등록을 해놓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문자를 쫙 쏴버립니다. 네, 그래서 요 문자 양식은 첫 번째는 사건 번호, 이분들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아셔야 되니까 사건 번호를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이 물건의 주소,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하주 다주택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에 대한 그
제한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 상황, 그 다음에 내 소득 정보, 그리고 내 대출 정보, 그 다음에 저는 추가로 이 아파트의 KB 시세, 그리고 제가 받은 가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희망사항까지 싹 정리해서 그냥 문자를 일괄 배송합니다. 네, 일괄 전송합니다. 뭐 희망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거는 이제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아무래도 경매로 물건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임차 계약을 염두를 두시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중도상환 수수료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금리야 어차피 제가 사용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뭐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어요. 단 중도상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제가 한 3달 내내 그 대출을 상환을 할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중도상환 수수료율에 따른 비용이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희망사항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저렴한 것들을 우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드리죠. 그래서 저는 경락자금 대출 받은 것 중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던 건도 있어요. 네, 없던 건. 그게 그래서 가장 유리해서 그때 대출을 받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드리면 되고, 뭐 제가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릴 부분이지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문자 양식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대출 한도의 이제 기본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비조정 지역 기준입니다. 비조정 지역 기준. 요즘에 이제 뭐 조정 지역이 거의 다 해제가 돼서, 조정 지역은 그러니까 이게 기본 공식이래요. 기본 공식. 이게 개별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우선 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우선 기본 공식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선 KB 시세의 70%, 그 다음에 낙찰가의 80%, 그 다음에 감정가의 70% 중 가장 낮은 금액이 대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본 공식이고요. 이게 개인이 가진 그 대출이라든지 소득, 그 다음에 물건지의 지역이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공식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 경매를 했을 때는 대출 받기 너무 편했어요. 그것도 심지어 저는 KB 시세의 80%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받았는데, 요즘에 이제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개인별, 지역별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지만, 또 반면에 우선은 요 기본 공식의 한도만큼은 나올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뒤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고, 어찌됐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상담사분들한테 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나서야 금액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더라고요. 낙찰 받기 전 상담을 받아라. 물론 낙찰 받기 전 이분들한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 낙찰 받은 사람도 아닌데 열심히 이분들이 상담을 해 주실까요? 네, 그렇지 않겠죠. 이분들도 낙찰 전 상담이니까 정말 그냥 심플한 이야기만 해주시고 가장 기본 이야기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낙찰 받기 전 상담은 조금 비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이분들도, 대출 상담사분들도 적극적이지 않고 결정적으로 저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낙찰 받기 전 상담을 비추천드리냐면, 이분들이 몇 분 통화해보다가 안 된다고 하면은 바로 포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행을 하지 못하시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포기한 채로 그냥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도전 자체를 안 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그냥 무모하게 내가 무조건 그러면 입찰하면 되냐,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출 한도의 기본 공식을 참고하셔서 요 정도 금액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대략의 한도를 한번 산출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염두하셔가지고 입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낙찰받기 전 상담을 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상담사분들 중에서요, 한도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거 뭐, 오픈된 영상에서 제가 뭐, 이렇게 한다, 적극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이분들도 영업직이고, 이분들도, 대출이 실행되면 더 많은 돈을 벌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도를 만들어내는 상담사분들이 계신다. 이분들을 찾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내 조건이 여기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분들하고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수단은 P2P와 대부가 있다. 그래서 대출 한도의 기본 공식 금액만큼은 대출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 만약에 그 한도를 만들어내는 상담사분도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최후의 수단을 사용해서 결국 대출을 받으면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대출을 오래 사용할 대출이 아니잖아요. 보통은 전세 세팅을 해서 이 부분을 모두 상환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비용. 결국 내가 경매를 통해서 얼마나 싸게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이 크다면 이런 대출 부분도 반드시 활용하시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에는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 있죠. 그러니까 왜 낙찰받기 전 상담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낙찰받기 전에 뭐 P2P나 대부를 쓰셔야 됩니다 답변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도전하지 않게 되시죠. 그러니까 P2P 대부를 쓰고도 수익이 큰데도 결국에는 도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낙찰받기 전에 상담받지 마시고 우선은 대출 한도의 기본 공식을 활용을 하셔서 내가 필요한 현금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시면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세팅하시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에는 돈은 나오는데 금리가 올라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출 한도의 기본 공식 수준까지는 무조건 나오고 단 금리가 올라갈 뿐이다. 뭐 이거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무소득이고 무직인데도 대출 가능하냐.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문자 양식에 제가 작년에 카드액을 얼마 썼는지도 전달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경우에는 작년에 내가 카드를 얼마 썼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을 역산합니다. 네, 소득을 역산하기 때문에 카드 사용액도 문자에 넣어서 보내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은 또 대출 상담사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한도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무소득, 무직이어도 우선 대출이 가능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P2P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대출이 가능하다. 단 뭐 금리 최악의 상황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제가 실제로 경락자금 대출을 받은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받은 아파트에 KBC는 6억 4천이고 감정평가는 5억 200만원이 잡혔고요. 제가 낙찰은 4억 6천 112만원에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대출액이 3억 4천 560만원이 나왔고요. 그거를 역산해 보시면 KB시세의 54%, 감정평가의 69%, 낙찰가의 75%의 금액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대출 한도의 기본 공식 안에 다 들어가죠. KB 70 이하, 그 다음에 낙찰가의 80 이하, 감정가의 70 이하,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 금액이 나왔고, 저도 이번에 그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어요.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도를 만들어 주시는 그 설계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담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었고, 저도 그냥 대출 상담사분 한두 분 전화 먼저 해가지고 이거 되나요 했으면 무조건 그분들은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연락을 한 30명 가까이 상담사분들한테 전달을 드렸는데, P2P 대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의 답변은 모두 안 된다였습니다. 네, 안 된다였는데, 딱 한 분이 우리 한번 해보죠 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그거에 맞춰서 서류를 전달을 드리고 한도를 만들어내 주셨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의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고, 이거 너 혹시 옛날에 대출 잘 나올 때 이야기 아니냐, 옛날 이야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요거 제가 이번에 11월 달에 받은 대출입니다. 이번 11월 달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레고랜드 사태로 PF 부동산 대출이 완전히 중지가 되고 난리가 났었죠. 거기에다가 보통 11월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은행 지점들이 이제 한 해의 영업을 종료하는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락자금 대출이 아니고, 제가 DSR이나 이런 것들 조건이 좋아도 은행들이 영업을 안 하는, 마감을 하는 그 시즌이에요. 근데 저는 그 시즌에도 이 정도 금액을 받았다 라고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그리고 대출은 반드시 나온다. 단 금리가 올라갈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대출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경락자금 대출 한도, 그리고 대출의 실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아까 문자 양식을 하나 보여드렸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를 발송하는 양식과 그 다음에 제가 모아놓은 상담사 연락처 리스트를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그 대출 한도의 기본 공식과 제외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현금은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수익도 내가 가져가는 거고 책임도 내가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계산 하에 입찰을 하시되, 결국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반드시 방법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막 전세를 엄청나게 낮게 세팅을 해가지고 급하게 전세 입자를 구해서 경락자금 대출 대신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잘 해결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주인의 삶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발송 양식, 그리고 상담사 연락처 분들 리스트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